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시즌 3 159회 오늘 이 방송국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한이 TV라고 불렀거든요. 이때까지. 한겨레 방송을 부르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큰 차이 없지 않느냐. 네. 큰 차이 없어도 당 이름도 바꾸는데 뭐. 네, 큰 차이 없는데 하여튼 한겨레 방송으로 바꾼 첫 시간입니다. 네, 게다가 오늘 또 159회 세상 최초로 이 돼지가 지금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대타로 다른 돼지로 바꾸자. 네, 대타로 고 돼지. 고성문 박사님이 지금 김영민 돼지의 자리에 앉아서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용민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내가 몇 달째 노리던 자리에 마침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오늘 또 최초로 159회 사상 최초로 이 테이블이 바뀌었어요. 참 가난했었는데 그동안 삐끄덕삐끄덕하는.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얼마? 응? 5만 원이요? 5만 원짜리 테이블. 원래 어디서 주워온 테이블이었거든요. 테이블이었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영민의 시사 돼지.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은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떨어진 분입니다. 18대에 낙선하신 정치인이죠. 네. 정치인을 두 번 당선된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 16대, 17대 하셨고 3선은 당연히 되는 줄 알았죠,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하고 같이 떨어졌지만 정봉주보다 선배지. 그렇죠. 정치로는 제가 4년 선배죠. 한참 선배지.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학창 시절에도 정봉주 전 의원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대협 의장, 3기 의장을 하셨죠. 정봉주 전 의원은 그 당시에는 전문용어로 였습니다. 그런 전문 용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 보세요, 한번. 그게 좀. 김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권영세 한나라당 바뀌었지 이제. 뭐로더라 이름이?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하여튼 그쪽 사무총장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고 다음 시간에 나오시면 의자를 모시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할 텐데 모셨습니다. 선거 한 60여일 남기고 이 당의 사무총장은 그냥 후보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뭐 5분 정도 시간 내주고 아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못 만나죠. 또 안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오늘 한겨레 TV로 바꾼 첫 시간이라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 출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 본인도 선배님도 보고 19대 당선이 돼야 되니까 아까름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나오시는데. 민주당은 뭐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다 된다는 분위기 아니에요?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낮은 거죠. 지난번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낮은 거죠.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협찬 얘기부터 하죠. 오늘은 뭐 저들의 자, 이거 협찬을 소개하라고 소개하는 그래? 거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성대모사를 해주세요. 김영민 성대모사를 네. 자 이거 일단 장편소설 고래의 작가 희대의 이야기꾼 천명관이 장편소설 나의 삼촌 브루스리로 돌아왔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납득할 수 없는 한편의 부조리극이다.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우리는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각자의 역사를 남겨야 한다. 천명관 장편 소설 나의 삼촌 브루스리를 위즈덤 하우스에서 협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청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신청 사연을 보고 뽑거든요. 누구를 방청 이것도 경쟁률이 높아서 나대로 소개하라고 그러네요. 네. 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큰 조카가 있는데 그 녀석에게 조금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2월에 서울 여행을 계획했고 여행 중에 김어준 뉴욕타임스를 함께 방청하려고 합니다. 개인 말고는 아무 곳에도 흥미가 없는 조카에게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네요. 라고 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이렇게 신청해놓고 안 나오신 분들 꽤 많아요. 조카는 조카는? 아, 조카 아파서 오늘 못 이게 조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조카를 만들어서 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김영민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 안 나올 분도 많고 조카 역시 안 나왔어요. 아이고. 아, 이분 조카가 없을 확률이 있다고. 어디 사시는데 서울 여행을 합니까? 청주에 살고 있고요. 조카는 10명 있어요. 10명? 네, 많으니까 그중에 그중에 한 명 팔았구나. 자, 청주에 사시는구나.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면 개학인데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김어준 뉴욕타임스를 방청하고 왔다고 자랑하면서 올해 대학에 입학한 제자들에게 정치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2012년 선거해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에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생물학적 아이들은 아니죠? 네, 아니고요. 올해 제가 작년에 맡았던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에 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투표권 갖는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날 방학 때 뭐 하냐고 서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뉴욕타임즈 방청했다고 자랑하려고. 아이들이 부러워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김어준 총수님이랑 이게 나는 꼼수다를 알아요.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갔다 왔다 하면 대학 때 혹시 신청해서 너희도 가봐라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같이 나오지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신청하면 또 불려주세요. 아니, 진짜 애들한테는 이거 이 생애 첫 투표잖아요, 그죠? 네. 생애 첫 투표는 첫사랑 같은 거다. 글쎄 그거는 첫사랑 같은 거. 첫사랑 해보셨어요? 아 네. 첫사랑이요. 생애 첫 투표는 그래서 평생 간다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요. 제 투표. 네. 첫사랑은 평생 안 가도. 그러니까 아니 첫사랑도 평생 가지. 기억이 나지, 기억이. 아마 올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 생애 첫 투표 운동 대대적으로 벌일 것 같아요. 생애 첫 투표 운동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느 시점에 대개 20살, 21살, 22살 이때 자기 생애 처음으로 어딘가에게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투표하는 행동을 한번 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 성인을 넘어서 정치적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기억이 평생을 갑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가 무슨 이렇게 찍었는데 잘못 공화당을 찍었다 그래도 평생 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뭐 아이오와 저 구석진데 뭐 고등학교 막 졸업한 21살, 22살짜리 서너 명이 이제 대통령 후보한테 편지를 쓰죠. 백악관에다가. 우리가 21살, 22살 된 청년들인데 생애 첫 투표권을 이제 요번에 행사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뭔 주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찍겠다. 와줄 수 있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대통령이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찍을 수십 번의 표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만 아니라 내 다음에 내 당 출신의 후보가 앞으로 수십 명이 이 사람한테 표를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시골에 가서 하거든요. 그걸 TV가 쫓아가서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애 첫 투표 운동이 갖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이걸 제가 여기 총장 나와 있지만은 민주당에다가 이거 하라고 몇 년째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처음 듣죠? 예. 네, 그래요. 제가 총장을 처음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못 잡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이걸 한다고 그럽니다. 좀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진행하세요. 네. 딱히
기담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편집해 주시고요. 잘못 받고 싶다는 느낌을 얘기하시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도 받으시고 중간에. 감점 1점 나왔고요.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임종석, 사실은 흔히 말하는 386 세대는 임종석 사무총장을 모르는 분이 없죠. 좋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좋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단한 게 꼭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 신촌 이물 여장하고 여장 안 했어요. 그런 루머가 있었죠. 그런 여장하고 보도가 도망다닌다.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경찰이 못 잡는다. 변장만 했어요, 변장. 어떻게 변장했어요? 그때? 가발, 그다음에 옷을 이제 상당히 저희 그때도 뭐 이렇게 조금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압구정동 스타일로 입고 가발하고 안경, 점 찍고 이런 정도. 그거 다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그 굉장히 위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날 제가 가장 변장을 많이 했고 정성 들여서 변장을 했을 때예요. 어떻게? 근데 교문 마찬가지로 지금 꽤 긴 딱 이런 머리 가발에 옷을 굉장히 이렇게 저 가버린지 어떻게 이 알았어? 날라리 같이 좀 입고 걸음도 좀 이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경찰들하고 들이닥치더라고요. 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도망갔어요. 창문으로 뛰어서 도망갔는데 왜 못 잡죠, 걔들이? 저랑 같이 있던 후배들이 그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버스 안에서 꽉 잡고 있고 저는 그 사이에 도망가고. 영화를 찍으시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임 총장을 의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뒤에 님자를 꼭 붙였어요. 네. 그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하는 이인영 이 사람이 전대협 1기 의장이죠. 네, 네. 그래서 이인영 친구들 같은 동기들도 이인영한테는 의장님이라고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상징이니까요. 그렇죠. 아이콘이었어요, 네. 아이콘. 네.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안 부르는 아니, 지금도 내가 그렇게 아니지. 부르는 습관적으로 의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예, 그 84학번 그 친구들. 하지만 이 님의 네. 딱히 종종의 뜻이 담긴 건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직입니다. 이 결사대처럼 이게 맞아 경호대가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같은 학생인데 이제 맞아요. 후배들이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자기네 잡혀갈 거 각오하고 형사들이랑 막 몸싸움 하는 사이에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명도 안 잡혔어요. 저만 그중 거기는 한 명도 안 잡고 저만 길을 쓰고 쫓아왔대요. 현상금은 저한테만 걸렸으니까. 그랬던 분이고요. 아주 전설적인 학생운동할 때. 지금은 전직이고요. 네. 18대 낙선했어요. 쭉 쉬시다가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는데 18대 때 누구한테 졌죠? 진수희? 김동성 의원. 김동성. 김동성이 더 후배잖아. 저보다 4살이나 젊죠. 아주 이 공격적인 우파 정치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네. 근데- 북한 핵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네. 굉장히 어린이라고 할 수 없어. 젊은 나이에 16대 국회 됐죠. 16대 일찍 됐죠. 제가 네. 그때 최연소로 들어갔으니까. 네. 34살, 그죠? 34살인가. 네. 386에 상징적인. 그럼 뭐야, 낙선했는데. 낙선했다가, 근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사무총장으로서 네. 민주통합당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만,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범죄자입니다.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 범죄자인데, 지금 전과자, 범죄자, 흉악범, 정봉주는 그렇게 부르는데 흉악범. 보좌관이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받지 않았고, 네. 받은 사실도 몰랐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됐죠. 네. 그런데, 징역 6월인가요? 네. 네. 6월에 집행유예. 이게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판결의 논리가 뭐예요? 몰랐는데 왜 보좌관이 그랬다고 해서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찰은 공범이다. 그래서 이 구형도 갖게 했는데 재판부는 안 받고 안 썼다는 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추징을 전부 이쪽에
보좌관한테. 보좌관한테 하고 예. 그리고 보좌관이 그 돈을 자기 근무지나 자택지나 또 이제 그 자식의 그 훈련 좀 특별한 딸을 키우는데 훈련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쓴 게 확인이 되고 이게 저한테 귀속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이게 정치 자금이냐? 그 삼화저축은행의 그 신삼길 회장이라고 구속된 사람이 처음에는 저하고 관계없다고 쭉 진술을 받았어요. 그거는 다른 관련 진술에 다 지낸 다음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 회사의 임원진들이 불려가기 시작하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주기는 거기를 줬는데 저를 보고 줬다고 말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저를 준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죠. 그리고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총장님이. 그렇죠. 저는 이제 모르죠, 물론. 그러면 그 친구, 아니, 검찰의 주장은, 배달 사고가 났는데, 요약하자면, 배달 사고가 났지만 어차피 글로 배달될 거였기 때문에 죄다. 이런 논지인가요?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여기가 법원은 왜 정치자금이냐? 줬다는 사람이 저를 보고 줬다고 하니까 정치자금이다. 누가 어디다 썼느냐는 정치자금이냐 아니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판결 내용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 친구가 저는 전혀 모르는데 뭔가 돈을 받았어, 뇌물을. 그러면 죄가 있는 거네? 그 사람들 눈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준 사람이 진술을 이제 재판 과정, 조사 과정, 진술 과정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자기 회사 임원진도 다 불려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별건으로 2건을 또 걸어요. 안 그래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그러면서 진술이 조금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 세 번째 조사, 법정 첫 번 진술, 두 번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판부는 바뀌고 모순됐다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고 무슨 되는데 준 사람이 저를 보고 줬다고 하는 한 정치 자금이다. 누가 어디다 썼느냐는 정치 자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진짜 골 때린다. 예. 사건 실제 내용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박근혜 주변에 누군가한테 돈을 줘요. 박근혜 몰래. 막 줘. 그리고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아니죠. 박근혜를 준 거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예. 박근혜에게 준 건데 당신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네. 박근혜 준 거다. 처음에 줄 때는 당신이 쓰시오 하고 줬는데 그래서 박근혜한테 안 가고 이 사람이 썼는데 그것도 뭐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 박근혜한테 원래 준 거야. 그럼 박근혜 걸리는 거네? 지금 그런 논리죠. 그 사람 대단히 희망적인 나라고. 밝은 나라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판결의 문제예요? 그럼 판결문 제가 오, 창의인데? 여기다 띄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이. 그 2개예요, 딱. 누구로부터? 저한테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이 사람이 주장한다. 감사 인사 어떤 형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 신삼길? 예. 그 사람 신삼길이나 만난 적 없어요? 아니 만난 적은 있는데 네. 둘이 보거나 둘이 통화한 적이 없어요. 본인 진술이 그래요. 저도 뭐 물론이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둘이 만난 게 자기 말로 마지막 만난 게 2006년이라는 거거든요. 2006년 제 할머니 그것도 상가에 조문 온 게 마지막이라고. 신삼길 그럼 씨. 그때 감사하다고 했겠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 왔는데 맞는 말을 하는구만. 그러면.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가 보좌관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술자리에서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르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게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게 이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예.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신상길 씨는 지금 구속 수감돼 있잖아요. 구속 수감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죠. 그렇죠. 재판이 끝난 재판 상태가 아니기 중이기도 때문에. 하고 또 별건으로 예. 재조사를 하는 사이에 2개를 또 걸어놓고. 맞아요. 추가가 뜬 상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더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1심이 끝난 겁니까? 1심이 끝난 거죠. 그 2심은 기일이 1심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뭐 그러면 이제 대체로 선거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 총선 후에나 예. 뭐 언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변호인은 보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거군요. 어느 일방에. 그러면 아무 증거는 없고 그 진술만 그것도 계속 번복된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결국은 중요할 텐데 그거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법원은 뭐 조금 바뀌었으나 일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봉주처럼 될 뻔하다 말았네. 정봉주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이제 구속 거죠. 집행이 된 거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1심이 집행유예 6개월입니까? 네. 그러니까 근고 이상의 형이니까 그게 그게 확정이 그냥- 되면 출마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다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예. 그렇죠. 예, 이걸 그러니까 달고 가는 어쨌든, 거죠.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하겠지. 오케이.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6개월 받았다. 근데 정봉주는 더 주장하겠죠. 황당하죠. 사실은. 네. 정봉주는 더 황당하죠. 네. 어쨌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일 골때려. 집행유예도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봉주 거는 사실관계 그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도 황당하지만은 그거를 실형으로 구속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거죠. 되는. 말도 안 되는 선거법사상 최초예요, 진짜 실형을 있을 하는 수 게. 없는 거죠. 1년을. 그것도 정부 대통령 1년 남았는데 딱 1년 전에 선물이야, 선물. 지난 몇 년 사이 아마 이철우 전 의원 사건하고 이게 가장 황당한 정봉주 건이 가장 황당한 이철호 사건 그러면 뭐 알겠어요? 예, 우리 저 시청자들께 이 건도 좀 황당하긴 황당하네요. 이 건도. 저도 좀 황당합니다. 네. 이철호 사건이 핵심이 뭐였죠? 이철우 사건은 선거 기간에 이철우 후보가 조중동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부추긴다. 고 이철우 의원은 연설을 했다는 거고 네. 상대 후보가 고모모인데 상대 후보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철우 후보를 고발을 했는데 당선된 다음에 이철우가 조중동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 고모모가 정치에 대한 냉소를 부추겨서 젊은 층의 투표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게 다예요. 이철우 사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철우 후보가 조중동이라고 그랬냐 고모모라고 했냐 이걸 갖고 이철우 의원을 의원직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재선거 있었어요. 그랬죠. 예, 거기가 유죄 확정됐어요. 거기가 연천 포천. 연천포천. 예, 그래요. 정말 제일 황당한. 그리고는 정봉주 건이 그래도 감옥에 가진 않았잖아요. 그 양반이. 그럼 이제 부러진 화살 2, 3 계속 나오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은 기도로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철우 전 후보. 보니까 그 판사가 한상률 네. 판결한 판사네요. 네. 그 양반이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한상률은 무죄를 때렸어요. 한상률이 누군지 아세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태광 세무조사를 잡아내서 노무현 대통령 잡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도피해 있었죠. 최근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 무죄가 됐어요. 그림 로비, 학동말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림 로비 했다고. 가물가물하시죠. 네. 근데 이것도 주장만 있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증거들이 훨씬 정확하고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뚜렷해요. 자기 아니요, 전혀 이건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사건 자세하게보다 그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가 있다가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도망은 과로하는 누구. 도피, 그럼 도피에 있다가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국해서 재판받겠다고 와서 그렇죠. 작년 검찰 갑자기. 조사 받고 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서 무죄 났어요. 그렇죠. 다 털어진 그러니까 거죠. 그런 뭔가. 사건입니다. 작년 2월에 그러니까 그 학동마을 그림 로비 그러니까 뇌물 공여 사건과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상률 씨가 그러더니 뭐 갑자기 또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조사받고 또 같이 뭐 들어왔죠, 이렇게 같이. 또 하루 차이로. 그러니까, 네,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사람 끄는 뭐 매력이 있어 보면. 나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알아서 정리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고성국식 임기 전에 유머인데 털으려고 그러는 터지지가 않았어. 무서워. 열심히 일타했는데. 유문자 하면서 안 웃어. 저런 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건드리는 사람마다 큰다, 뜬다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그 누구죠? 그 CCTV 뭐 돈봉투 그 저희 김경협. 김경협 그 사람은 지금 놓아놨어요. 그렇죠. 이게 돈이 아니라 결국 예, 후원의 아니, 초청장 그 봉투였다는 사람만 뜨는 게 게. 아니라 그 봉투 받았다는 사람도 같이 뜨더만. 근데 그분은 전혀 존재감도 없이 지역에서 고생하다가 검찰이 CCTV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결국 그 사람 신원을 확인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가 뭐냐 이렇게 이분이 들고 왔어요. 이거다. 이거 초청장 출판 기념의 초청장 봉투다 하는데 그 사진이 TV에도 나오고 온 신문에 나오고 해서 수억 원을 거의 버는 셈이죠. 광고로 그 정도 하려면 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금씩 검찰에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빨대가 있어가지고. 오늘 뭐 시인했더라고요 검찰이. 아, 네, 무리였다. 자기들이 착하겠다. 무리한 수사다. 내사 종결한다 이렇게. 그런데 다들 뭐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만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 그러는데 막상 제가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 쪽하고 이게 분석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담을 해보니까 팽팽해요 아직. 네. 한나당 일당이 둘, 민주당 일당이 둘로 뭐 2대2로 팽팽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이가 나도 극히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거다. 그래서 너무 이 민주당 다 이겼다고 그렇게 지금 안심하고 안심을 합니다. 방만하게 할 일은 굉장히 아니고 조심하고 있다 아까 말씀. 또 한나당 뭐 이거 다 졌다 이러고 주눅 들어서 다닐 일도 아니다. 그럼 요즘 민주통합도 너무 기니까 민주당을 해요. 민주당 내에서 현재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현재 스코어. 오늘 기준으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네, 네. 당에 제가 이제 우선 사무총장 입장에서 하면 보니까 이게 합당이 이제 시민통합당하고 합당이 된 다음에 보니까 당원만 남고 나머지 이제 당규며 각종 위원회 이런 게 전부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일 지금 이 당 개혁 작업하고 총선 채비하는 게 지금 제일 시간이 너무 빠듯하게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총장 된 지가 보름쯤 된 것 같은데 거의 집에서 한 6시 반에 나와서 그건 알 바 아니고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네. 앞으로 이제 몇 가지 고민이 있죠.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부산 경남 선거가 어떻게 될지. 민주당 내에서의 전망은 어떤 정도? 문재인 이사장 거기 출마하셨으니까. 거기서 문재인 이사장이 낙선하거나, 예. 어떻게든 문재인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아니, 제가 3년 전, 무려 3년 전에 문재인이 뜨게 될 것이다. 실현되고 있죠. 힐링 캠프 나도 놀래.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문재인이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본인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반 당선을 이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한 가지인데 정말로 성실하게 선거운동을 해요. 정치 초년생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근데 이게 그 희망이지. 이게 근수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굉장한 이 바닥에서는 아니 지금 김어준은 자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아니, 그건. 우리가 김원준 총수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김어준이랑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문재인 되냐 안 돼. 저는 된다에 아니, 걸 저는 뿐만 문재인 아니라 이사장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당연히. 된다고 봐. 저는 된다에 걸렸어요. 배틀해. 당 나왔어요. 배틀해. 그런 게 좀 있어요. 한 지역구 단위로 큰 선거는 이게 전체 이슈와 이 구도 이런 걸로 가지만은 한 지역구 단위 선거는 후보의 눈물 나는 어떤 노력,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것이 판도를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웬만하면 떨어진 제 말 안 사람으로서- 믿으려고. 가장 최근 선거에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데 저는 문제는 문재인 이사장의 지역구 당선이 아니라 그 같이 출마한 주변 인물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분들이 과연 몇 석이나 얻는가. 혼자 달랑 당선되는 건 실패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전망합니까? 저는 뭐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부산 경남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 목표를 15석 정도 잡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김호준이 웃어. 나조차 웃기다. 어느 지점에서 내기를 해야 할지. 15석이요. 내가 2주 전에 부산 KNN에서 대담을 했는데 거기 이제 부산 지역의 그 교수 전문가들을 하고 했는데 예측을 2석 두세석 부산에서. 부산에서 두세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2명이었고 5, 6석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게 2명이었어요. 그런데 5, 6석일 경우에는 문재인이 포함될 것이고 두세 석이 될 경우에는 문재인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되게 그날 그런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면 2주 전 얘기. 5, 6석이 맞겠네요. 2주 전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2주 전 얘기. 근데 문재인 이사장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나 때문이거든요. 순식간에 이런 걸 깔때기라고 그래. 그건 또 영향을 충분히 지역 민심에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쪽은 15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야권 연대도 가장 모범적으로 될 것 같고 근데 부산이 몇 석이에요? 부산이 17석일 겁니다. 18석. 18석. 경남이 17석. 그렇지. 근데 지금 부산 18석 중에 15석을 민주통합당이 한다는 주장을 지금. 아니 부산 경남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부산 영남, 경남 경남에서 부산 영남. PK 합쳐서. 네. 울산은 울산까지 합해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합쳐서 15석. 아니 그거는 김두관이 주장한 얘기잖아. 네네. 목표치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지금. 낮게 잡은. 창원의 권영길 당선했던 지역 세보세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김해, 갑을 다 2개예요. 그 다음에 양산. 문재인 고향. 그 다음에 마창진의 진해 쪽. 예, 마산 창원 쪽이 너무 앞서가니까 진해 쪽이 소외감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주. 디도스 공격 때문에 지금 망가진 지역. 이게 하나 정도. 이게 약 가불인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거제. 에는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있는 굉장히 야성이 강한 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김두관 고향인 남해. 하동 있죠. 그러면 9개잖아. 8개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역이 이미 해볼 만한 수준으로 지금 이게 운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은 그렇고 부산은 조경태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문재인, 문성근, 조경태 3명에다가 김영춘, 김정일 중에서 하나 정도. 그게 보면 아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울산은 6개 중에 3개를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아니더라도 통합진보당 쪽에서라도 어쨌든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합치면 맥시멈 해도 15개 간신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분석 정확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김정길 시장 후보가 44.6%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때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3당 합당 이전으로 부산은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또는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 이 문재인, 김두관 이분들은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희망. 여기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이 열기는 매우 높은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인물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마의 5%를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내가 조금 이따 김두관을 잠깐 보러 갈 건데요. 그런데 김두관의 얘기는 이겁니다.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이 노무현 프레임을 벗어나서 지금 임 총장 말씀대로 새로운 비전과 미래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디뎌야 이게 승리가 오는데 물론입니다. 45는 백날 해봤자 떨어지는 거니까 과연 그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만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같이 다니지 않는데 준비가 부족한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했으면 좋겠다. 아니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을 키우려고 김두관을 죽일 이유는 없는 거야. 제 말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은 사실은 정파와 무관하게 자기 기회에 민감하잖아요. 가장. 그래서 저는 김두관 그 지사도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을 생각하지만 자기한테 찬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촉이 반짝반짝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얘기까지 막 하시는구나. 그래서 물론 문재인 사장을 돕겠지만 혹여 문재인 사장이 뭐 출마하지 않겠다고 대선에 한겨레 공식 입장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한겨레 공식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누구도 대변하지 않고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혹여 본인 스스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사장이 하신다거나 혹여 이번에 잘못돼서 뭐 부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준비된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에 저는 김두관 지사가 일말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죠. 당연히 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전까지 포함해서 보면 네. 지금 그 문재인의 지지율 상승이 그 안철수의 지지율의 약간의 하락 또는 정체와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권 입장에서 문재인이나 김두관 힘으로 대권 도전해서 이길 수 있다면 굳이 밖에 있는 안철수를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그건 민주당 입장이죠. 민주당 지지자만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내 선거에 문재인, 필요한 김두관 말이거든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야권 안에서 보더라도 김두관 입장에서 문재인하고 자기하고 다른 거는 거의 없는데. 그 본인 생각이고요. 아니, 거의 없지. 영남 후보론이라는 관점에서나. 전 다른 게 엄청나게 많다고. 근데 나도 다른 게 엄청나게 많다고 보죠. 네. 예. 이름도 먼저 다르고 얘기해 볼래? 얼굴도 아니, 먼저 얘기해 보세요. 내가 더 좋은 거 하려고. 우선 두 가지만 얘기해. 김두관한테는 문재인한테 취약한 권력 의지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두관은 문재인이 여기서 사전 정보가 하나 전달해야 돼요. 고 박사님은 김두관 지사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전 정보가 이건- 아니잖아. 그건 다 공지의 사실이지. 아니죠. 요 방송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 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얘기는 김두관은 문재인이 하지 못한 그 대중적 검증을 벌써 5번, 6번 이상 거친 사람이다. 이게 김두관이 문재인과 다른 점이에요. 작은 다른 점이고요. 진행을 제가 해야 되는 우리 불러놓고 우리끼리 해.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가 호출하는 이번 선거 요구하는 그 후보의 자질 혹은 후보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줄 어떤 정서적인 임팩트 그 면에서 저는 김두관 지사가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장하듯이 큰 트렌드는 대선 연구소는 큰 트렌드는 그 이전에 쌓여왔던 결핍이 보상받는 방향으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김두관 지사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김두관 지사와 같은 문재인이다. 캐릭터가 아니다. 문재인과 같은 반론하시죠. 캐릭터. 오케이. 아니, 반론이보다 이게 김어준의 어법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 없을 때는 말이 길어져. 그리고 지도 모르는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제 책에 오랫동안 주장해놨다. 제가 주장해놨다. 나는 이렇게 김두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그냥 기다리면 문재인이 역량이 딸려서 주저앉거나 무슨 검증을 하다가 걸려서 또 쓰러지거나 해서 기회가 올 수 있고 오면 해라. 그러나 먼저 나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 안 나서도 2017년에는 나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근데 그게 저는 문제예요. 김두관한테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보면은 김두관 지사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정치인이 망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보면 초조해. 이 찬스가 또 올 찬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이 생기는 순간 망가지거든요.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 기다리라고. 내가 본 정치인 근데 중에 기다리라고 할 때, 네. 기다리라고 할 때 본인은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취하는 액션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겠지 아, 이게 생각하면. 내가 본 정치인 중에 시간 죽이고 참는 걸로는 김두관이 최고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정도 하시죠.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우리끼리 얘기하게. 양 캠프 대변인 경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김두관 지사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신 분이고, 제가, 오래전부터 문재인 뜬다라고 주장해왔던. 일단 1대 0이에요, 일단.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그럼 민주당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뭡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이럴 때 이제 더 엄격해져야 되고 공천에서 공천혁명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한명수 대표부터 공천혁명 했는데 이제 다채로 이 덩치 큰 집단들은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또 금방 이렇게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일 제가 내부적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혁명을 못할지도 모른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큰 집단이 좋아지면 알게 모르게 금방 해서 비판에 직면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근데 요번에 네. 강철규 공심위원장 영입을 보니까 제법 할 것 같아. 잘한 것 같죠. 예, 민주당 오랜만에 득점했어. 근데 공천 득점인지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근데 강철규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일단 전 직업이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공정. 잠깐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는 이 선비 같은 학자예요. 학자인데 아주 강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정한 시장 경제와 이 재벌 개혁 이게 평생의 화두. 근데 공직을 장관을 2번 지냈거든.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내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는데 부패방지위원장을 2002년에 지낼 때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장관들만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은 차관이지만 장관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청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세청장 이걸 이 사람이 고집 부려갖고서 청문 대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는 재벌하고 임기 내내 싸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 심부름하러 안 왔다. 당에서 뭐 이렇게 쪽지 보내고 나 이런 거 안 통한다. 두 번째는 재벌개혁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번에 공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주 멋지지. 그분이 임종석 나가리 이름 어떻게 하십니까? 임종석 어쨌든 보좌관이 받았으므로 나가리 이렇게 합니다. 보좌관을 잘못 뽑은 죄. 법을 또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네.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실 겁니까? 공천심사위원장이 안 된다면 못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그러실 거라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법 제도도 잘 아시지만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늘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그 공천 개혁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다 뒷마디가 하나 빠졌어요. 나 빼고. 나 빼고. 근데 민주당 이제 강철규 얘기했으니까 정홍원 얘기 잠깐만 해주면 한나당의 공천 추천위원회,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공추위. 이 정홍원은 수서비리 사건 파헤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도 파헤친데 이때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아주 유감없이 그 수사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권력의 줄을 안 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유능하지만 총장은 되지 못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법조계에서 평판이. 근데 이제 지금 이 처해 있는 위치를 보면 한나라당은 뭐라도 좀 만들고 돌파하고 막 혁명적 기운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정홍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파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리 프레저가 좀 보면 인파이터. 그다음에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아웃복서 같은 이런 스타일. 아주 전곡을 찌르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막 평소에 막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선배가 더 맑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정홍원 인파이터 정홍원과 아웃복서 강철규의 게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전하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 자기 공천 못 받을까봐 걱정하지. 당장 그랬잖아. 이제 저는 우선은 제일 아까 얘기했는데 결국은 당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자기 보호주의에 쌓이고 이런 게 제일 걱정했는데 어쨌든 강철규 공심위원장 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긴장하고 있고 잘하려고 그 안에서 쓰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우선 봐주실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이 이제 공천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뭔가요? 앞으로 제일 부담이 오고 어려울 대목이 야권연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잘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임종석의 리모코드였어요. 나는 웃어주잖아. 석패율은 조금 문제 제기 자체가 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한테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쪽의 문제 제기는 좀 네. 정치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을 시작할 때 교섭단체 간 합의를 먼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연대 정신이 있다면 이 교섭단체 합의를 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의논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석패율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지나쳤다. 좀 지나치지. 그거는 우리가 무슨 꼼수를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거는 저는 그건 그렇게 아주 생각합니다. 보완적이지만은 그거는 지역구도를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이야기되어 온 게 사실이고 선관위도 제안했던 내용인데 그걸 중진구제용 꼼수처럼 얘기하는 거는 좋은 토론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이 이제 그래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하지 않는 것은 꼼수다. 중진 구제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민주통합당 쪽에서 그거를 좀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등록을 안 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중 등록인데 등록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중진들이 등록 안 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했죠. 그렇지. 그리고 당에서도 그거는 당론으로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가는 우리 중진들은 진작부터 근원이 되기 전부터 그걸 차단하고 왔거든요. 스스로. 김부겸이 그랬지. 김부겸, 문재인, 문성근 다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석패율 혜택 그럼요. 염두에 두고 선거하는 거 아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 근데 문제. 진보 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인가? 통합진보당. 거기서 헷갈리네. 진보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고 새로 경선하고 나서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테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제도가 논의되는데 브레이크를 걸려면 그 정도 승부수 혹은 무리수를 좀 띄워야 될 정치적 필요가 있었죠. 그 내용이 옳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근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숨결까지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 않고는 돌파할 재간이 없다. 뭐든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는 솔직한 리더십의 지도자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일단 공천 받으시고 나서 그 말씀은 그때 하도 듣지 않고요. 근데 진보통합당이 말하자면 용패라도 써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협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는 그 정황이 이해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네. 석패율이 그런 지역구도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걸로 지역구들을 완화할 수는 없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것으로 인해서 진보 정당이 입는 그게 너무 크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이런 제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석패율제로 인해서 그 진보당 입을 수 있는 혜택이 집중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 자체로 그런 네.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도 자체로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득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석패율제가 뭔지를 약간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저보다는. 아니 사무총장이 설명하셔야지.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아니, 셋 다 잘 모르는 건 넘어가. 사무총장이 설명해 주셔야지. 아니요, 우리 고학생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 도전하잖아요. 근데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이 비례대표에도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례대표에 등록하는 사람과 지역구에 등록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에도 이중으로 등록하게 해서 지역에서 이기면 그만이고 지역에서 지는데 이제 한 당이 그 지역의 10분의 1도 의석수를 내지 못할 경우. 90% 싹쓸이 하면 한 당에. 네. 네. 영남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게 아마 권역으로 가야 될 거야. 네. 광역으로. 이를테면 대구에, 그러니까 부산에 18개 중에, 10%면은 2석 정도 되겠죠. 2석도, 얻지 못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이중 등록한 사람을 1명 정도를 구제해준다. 당선을 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의 비례대표가 20명이면 그 비례대표 20명 중에 1명을 그렇게 충원하는 거지. 나머지 11명은 그냥 손을 안 대고. 이런 제도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라당으로도 광주에 출마해서 여러 명이 출마해서 그 중에 가장 상위 득표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제도. 거꾸로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 후보를 여러 명이 내서 일정 이상의 득표를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1명 내지 2명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한 지역을 저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이것에 구멍을 내보자 하는 게 석패율 제도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진구제책의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좀 일본도 그렇고 이제 독일이 그런데 독일에 그 독일 통일될 때 총리가 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거한인데 이 사람이 지역구 선거 거기 내각제니까 선거를 자주 하는데 지역구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석패율 제도에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계속 총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석패율에 구제받아서 총리를 할 때 독일 통일이 됐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없다고 통일이 안 될 건 아니겠지만 콜 총리가 가졌던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독일 통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된 것을 감안하면 석패율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 사례는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건데 지금 우리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바로 그 중진구제책으로 이게 악용될 수 있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중진들이 등록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건 이미 저희가 약속을 했고.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됐죠? 제 설명이 좀 더 쉬웠죠? 아니? 더 쉽게 하면 그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아니 그냥 가도 돼. 다 정리가 됐잖아. 인정. 한 지역을 다 먹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대구에서 민주당 한 사람이 내게 하자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얘기죠. 광주에서 한나라당 한 명이라도 내게 하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국내지책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주 보완적이죠. 그렇죠. 아주 보완적인 제도고 그걸로 지역주의 자체를 넘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 한 명의 근데 그 한 명의 진보당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그건 맞다고 환경에서 생각해요. 다 바로 대입하면 민주당이 조금 더 영남에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더 클 수는 있지만은 이 제도로 마찬가지로 진보당도 아주 좋은 사람이 그동안에 진보당으로 공천받아서 국회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당선 안 될 게 너무 뻔하면. 그러나 이 제도를 진보당이 쓴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어준 총수 같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이 진보당으로 어디 나왔다. 그러면 득표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진보당의
진보당 때문에 올라가는지 김어준 때문에 올라가는지 알 수 진보당이 없지만 망하는 거지. 그러면 된다 이거죠. 진보당 전체 득표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도 자체가 진보당에 불리한 건 아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불리하다기보다는 입을 혜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가 자기 당이 배정받는 비례대표 의석 안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빼서 진보당이 얻을 비례대표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고. 어쨌든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예를 들어 당론으로 걸고 이번에 연대를 하자 이런 정도의 조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만약에 그런 정도로 던졌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다면 왜 안 받을까요? 당장 이번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 받겠죠.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합의하고 노력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늘 그 제도가 가장 좋다고 봤기 때문에 민심을 하여튼 대변한다고 봤기 좋은데 때문에. 근데 당장 하려면 비례를 많이 늘려야 이게 돼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독일식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 400명이면 200명은 지역구로 200명은 비례도 이렇게 1대1로 뽑고 그러니까 5대5쯤 돼야 가능해요. 그래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 권력의 이 구조를 5년 단임으로 하는 거를 놔두고 무슨 독일식 정당 명부제, 내각제에서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잘 안 맞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임기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해서 정당 명부별로 하면 맞으면 소수정파도 의석 생기죠. 얻는 만큼 그렇죠.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는 20석이라고 하는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높은 벽이 있어요.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20명을 모아야 돼. 그게 자유선진당도 그거 실패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대폭 낮춰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거구만 바꿔서 되는 게 해야 아니라 될게 전체적으로 많아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19대 국회가 출범하면 1년 안에 하자. 다수당이 되면. 뭐 이렇게 약속하고 하면 그건 정치혁명을 약속하고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저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걸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보당이 그걸 받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진보당이 노회찬-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예요. 노회찬 대변인이 이제 한번 얘기를 믿을 수- 했었다가 네. 당이 또 그건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먼저 어떻다 하고 압박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근데 이런 이게 반론도 중요한 나오고. 것이 네. 통합진보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시민사회단체 토론을 갔다 왔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의 주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거 하려면 19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 19대 국회한테 과제를 던져야지 이미 끝난 18대 국회한테 뭘 던지냐.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이 선거 연합을 할 때 한 축이 시민사회단체잖아요. 이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연합의 명분으로 그걸 제시하고 민주당과 진보당을 그것으로 묶어내는 연결고리로 쓰면 된다. 제가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도 자신들의 정파적 계급적 이해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존중하되 민주당과 진보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다 함께 하는데 이런 정도의 명분을 세우면 사실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니까 힘으로 강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이런 합의를 갖고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려운 것은 지금 이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의석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결국 의석 백날 문제가 해봤자 과반수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돼서 이 다음에 하는 것까지 합의는 가능할 텐데 네. 지금 어려운 것은 이번 총선의 선거연대를 위한 의석 그렇죠. 의석 수준. 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거죠.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이 문제예요. 좀 대폭, 그러니까 파격적 양보를 해야 되지 않아? 말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공개적으로는 40석 주장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득표율만큼 나누자.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13% 지지율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대비하자면 당선 안정권
40개 지구역구 정도를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협상용 카드고, 실제로 이쪽에 정말 목표는 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독자적인 힘으로도 10석까지는 해본 적이 있잖아요. 지역구에. 예, 예. 아니, 저기, 민노당이. 2004년에. 비례까지? 예, 비례까지. 2004년에 10석까지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이 선거 룰에 의해서도 10석까지는 독자적인 힘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통합당은 정권을 잡는 문제가 있고, 진보통합당은 어쨌든 원내교섭단체까지는 가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있으니까 나는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만들어주기 위한 민주통합당 쪽에 진정성 있는 노력이 수반이 된다면 이 문제가 통크게 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연합정당 안에 한 개 정파 등록하는 이 느슨한 전체 통합 이걸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좀 아쉬워요. 전파 등록제.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온다.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이 저는 그럼 그만 얘기해 주세요. 비례대표 절반을 내줘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또 진보당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오너가 없는 정당이다. 지금 좀 그런 의사결정이 어려운 네. 문제도 있죠. 그거는 진보당의 통합 진보당의 대변인이 됐던 대표가 됐던 모셔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만 하죠. 네. 민주당 그래서 목표가 몇 석입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과반입니다. 과반. 과반을 달라고 호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엠비노믹스 뭐 완전히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이제 거시 지표만 관리한 건데 서민경제 다 망했다. 여기 어떻게 고칠 건지 구체적으로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 되면 법안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고 정책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과반 의석을 주시면 이렇게 서민경제생활 이렇게 바꾸고 재벌개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통합당 시간이 단독으로, 다 됐어요. 단독으로 과반? 네. 그러면 진짜로, 좋고 진짜로. 뭐 전체 연대해서 되면 좋고. 그러니까 연대에서 과반인지 단독에서 과반인지 지금은 의석 뭐, 숫자가 지금은 제가 민주당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예,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국민들께 그렇게 민주당만으로 과반. 민주당만으로 네. 과반. 그냥 과반 좀 그렇잖아요. 다만 저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그 그것에 화가 민주당 덕분에 풀린 적은 없어. 거의 잘했다 그렇게. 네. 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더라니까요.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때마침 새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또 한 번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20초 이내에 인사말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끝인가요? 네, 공천받기가 쉽지 않겠다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영세 사무총장을 모셔보려고 할 텐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진보당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토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